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강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소개를 두 번째 시간에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학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서론, 통계학이란 무엇인지부터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통계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먼저 통계학이니까 통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는 영어로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계학은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 조사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얻는 자료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요약된 형태를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및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는 자료, 이것도 통계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요약된 형태도 통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재무이론하고 부동산 이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과학이니까 사회 현상을 갖다가 현실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실 설명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미래의 상황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자료 속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응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계학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수치로 된 자료를 수집, 정리, 표현하고 분석,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쉼표를 갖다가 여기 쉼표를 붙였는데 뭐뭐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집, 정리, 표현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뒤에 이제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석, 해석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추리 통계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통계학은 제일 처음에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토지와 재산을 센서스하기 시작한 이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센서스 또는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세금을 매기려면 이제 토지는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모든 개인 또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정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수조사 센서스의 대비되는 개념은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수조사 뒤에 이제 다시 정말 전수조사인 센서스와 표본조사,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하고 조사 분석하는 것하고 표본을 모집단의 일부 관측치를 추출한 표본을 조사 분석하는 것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센서스 전수조사 같으면 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매년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뭐 이런 건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스 전수조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토지와 재산을 센서스한 그때서부터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9세기 이후에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사용하는 즉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후니까 1800년대 이후가 되는 거죠.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통계학의 새로운 분야가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도입된 정말 1990년대 후반 그때 이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 특히 추리 통계학 분야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통계학은 크게 나눠가지고 기술 통계학 그리고 추리 통계학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기술 통계학은 영어로 보시면 디스크립티브 해가지고 디스크립션 뭐 이게 이제 기술하다, 서술하다, 뭐 묘사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기술하는 그런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측정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수집한 통계 자료를 정리 그리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과 기법을 이제 기술 통계학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수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표 또는 그래프로다가 표현을 할 수 있고, 또는 중심 경향치, 뭐 또 분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 재무부동산 학 전공하고 관련해서는 뭐 주가지수라든지 주당 순이익, 토지 거래량,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표현하면 이게 이제 기술통계학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통계학은 표본이든 모집단이든 어떻게 측정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특성을 기술하는 데 이용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추리통계학이죠. 추리통계학은 뭐 추측통계학 또는 뭐 통계적 추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해 기술통계학을 이용해서 구한 표본 정보 가지고 그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 그리고 기법을 추리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규모가 적을 때는 그때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만 적용을 해도 돼요. 근데 모집단의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다 그러면 정확성이 뛰어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갖다 조사하다 보면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겠죠. 사람이 하다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 시간 막대하고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측정, 모집단 전체를 측정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 힘들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이제 추리통계학 분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도 그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그러면은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회라고 했는데, 사회 과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대학 오니까 사회과학, 뭐 인문학도 이것도 뭐 문학, 뭐 역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인문과학, 우리 막 성경대학 그 옆에 보면은 인문사회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사회대학, 정말 사회과학 뭐 이건 되는데 인문과학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면 보통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을 갖다가 주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명칭은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 과학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 통계학, 뭐 경제학, 뭐 재무부동산학, 뭐 이런 그 사회과학에서도 그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럼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면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과학적 방법론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역법 그리고 균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도 과학이니까 연역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균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미리 알고 있는 전체로부터 모르고 있는 그의 한 부분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 결론을 추론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 이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결론 이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정보 즉 미리 알고 있는 전체로부터 모르고 있는 그 한 부분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미지의 표본 결과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특정한 표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확률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학년 60명 그리고 2학년 40명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그 강의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2학년 학생이 뽑힐 확률이 40%, 1학년 학생이 뽑힐 확률이 60%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균합법인데요. 균합법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전체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요 귀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정보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표본의 결과에 입각해가지고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어요. 뭐 우리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기 막 여론 조사를 하죠. 그래서 누가 될까 뭐 이런 거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이제 표본 조사 결과 60%가 대통령 후보인 MC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 유권자의 60%가 그를 지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먹는 게 이제 귀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 통계학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2017년 8월 30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신문, 뭐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계학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합뉴스 2017년 9월 4일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4년 전 거긴 한데 이때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뭐 해가지고 저기 뭐 지금은 없어졌죠. 민주당이 아니라 뭐 더민주인가요?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없어졌죠. 근데 하여튼간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정당 선호도 조사를 갖다 한 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무 이론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무 이론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PIR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10.3배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9월 4일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한 일주일 전, 일주일도 채 안 되죠. 한 6일 전 정도 보시면은 이제 그 재무 이론하고 관련된 여기 뭐 저기 뭐 코스피 지수 급락했다. 그다음에 뭐 니케이 지수는 또 급락했다. 뭐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일주일 동안 찾아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통계와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숫자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조사 및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자료들이니까 통계이다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 이론 쪽에서는 재무 이론과 관련된 쪽에서는 재무 분석가들이 투자를 권고할 때 다양한 통계 자료를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의 경우에는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PE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 뭐 이런 다양한 재무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투자를 권고를 하기도 하고, 뭐 투자에서 투자 처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재무 자료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평균과 비교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별 기업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는지 또는 과소평가되었는지 판단할 때 통계 자료 또는 통계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보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때, 그때 이제 다양한 통계 정보, 부동산 통계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이 좀 변화를 했다. 이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예측할 때도 정말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 가격 지수,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뭐 토지의 용도, 뭐 이런 통계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우리하고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재무이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회계이죠. 그래서 회계학 또는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도 고객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통계 이론을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과 학생들이 주로 듣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과 학생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대학을 다니시면서 학부를 다니시면서 적어도 이 세 과목 정도는 들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통계학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또는 뭐 법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학 개론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뭐 혹시 시간이 되면은 헌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과에 민법 과목이 있죠. 그래서 1학기 때 들으셨나요? 뭐 하여튼 적어도 민법 정도는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하는 게 회계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민법은 우리 학과에 개설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공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안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회계 원리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부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실 때,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한다라고 하실 때, 그때 이제 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창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거든지 다 요 회계학 중에 뭐 회계 원리 정도, 그 다음에 민법, 그리고 통계학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이 세 과목 정도는 조금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배우시면서 통계학을 좀 들으시면서 통계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엑셀이죠. 뭐 엑셀은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또는 쉬운 그런 통계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그만큼 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고급진 분석을 할 때는 엑셀 말고 뭐 SPSS라든지 SAS라든지 또는 뭐 저는 이제 eView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까지 해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엑셀 프로그램은 좀 다룰 줄 알아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에 이제 그 강의를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제 우리 박사과정 좀 다니시고 박사학위 받으셨나 기억이 안 나네요. 박사과정 다니셨던 분이 이제 우리 학과 학생을 이렇게 직원으로 다 뽑으셨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일도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가장 놀랬던 게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점이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무슨 장 잘 다루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엑셀은 못 다루더라. 그래서 엑셀 공부를 하라고 학원 학원에서 저 엑셀 프로그램 수강하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비용도 이렇게 지불해 주시고 그랬다는데 엑셀 프로그램 정도는 좀 다뤄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그렇죠.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가가기 힘들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저 인터넷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잘하는 선배한테 물어본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엑셀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도 살짝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맛보기로다가 조금씩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통계학의 기본은 자료죠. 자료는 영어로 이제 데이터라고 하고, 우린 그냥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표현과 해석을 위해 수집, 분석되고, 요약되는 사실과 수치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실로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연구를 위한 자료 집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한국거래소,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
에서 그 KRX100 지표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 기업이 100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2011년인가 그때는 100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25개만 여기다가 이제 요 강의 안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효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25개 기업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거래시장, 거래가 되는 시장. 그래서 거래시장은 딱 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래시장이 코스피면 PI, 그 다음에 코스닥이면 DAQ,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마다 다 종목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11년 8월 24일 종가로다가 해서 현재 주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다가 나눠준 거고요. 이게 2011년 거니까 2010년의 단기 순이익을 현재 주식 수로다가 나누어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게 이제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다가 나눠준 걸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하고요. 2010년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다가 나눠가지고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얘네들은 여기 주가라든지 주당순이익, 자기자본 요건 숫자로 돼 있어요. 수치 자료예요. 근데 종목 코드 같으면 얘는 숫자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숫자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코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시장은 숫자가 명백히 아니죠. 그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로 된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로 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몽땅 하나의 그 자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는 자료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자료를 보실 때 몇몇 가지 좀 주의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소는 뭐 다른 표현으로 기본 단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성하는 대상,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구성하는 대상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25개 주식 그 자료 집합이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25개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CJ 제일자당서부터 효성까지 요게 이제 25개의 원소 또는 기본 단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첫 번째 열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변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소의 구체적인 특성을 갖다 의미합니다. 왜 변수라고 하냐면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본 단위냐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뭐 별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또는 특정 시점에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체 간에 변화하는 특성 이걸 갖다가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표에서 보시면은 거래 시장 그리고 종목 코드 주가, 주당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런 것들은 그 기본 단위 원소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변수이다. 요 5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측치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관측치는 모든 기본 단위들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를 측정한 것. 요건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기본 단위에 대해서 측정된 값의 집합을 관측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단위가 CJ 제일제당이었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관측치는 일단 거래시장은 PI고요. 종목 코드는 097950 그리고 주가는 31만 2,500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9,783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29.08%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관측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치는 측정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측정 값들을 한꺼번에
좀 관측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25개 있었으니까 관측치도 25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죠. 뭐 관측치라는 표현 뒤에서도 이제 계속 표현을 할 테고요. 그다음 변수라는 건 우리 굉장히 많이 좀 표현하고 활용합니다. 기본 단위라는 것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변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 또는 원소의 구체적인 특성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관측치는 그 특정한 기본 단위에 대해 측정된 값의 집합을 한꺼번에 관측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주차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차서부터는 그 전 주차가 있죠. 이전 주차가 있죠. 그래서 2주차 강의 첫머리에는 제가 1주차에서 강의했던 내용 요약을 해가지고 먼저 조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주차 강의로 진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실습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화면을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실습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기도 할 테고요. 그게 이제 그 강의 동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팀 구성하는 것도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이거 다 그냥 오프라인 강의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 뵙겠습니다.